여러분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참,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죠. 참,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고, 그죠? 나가기도 매우 어렵고, 우리는 집 안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동영상이라도 함께 만나서 공부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동영상 5주차 강의는 다양한 가족 구조 안에서의 부부의 모습을 함께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동영상 강좌는 2017년에 인격치료협회 주관으로 진행한 건강한 가족 구조를 세우기 위한 컨퍼런스 가운데서 다양한 가족 구조와 그 대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했던 강의를 같이 서로 좀 나누고 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같이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 내내 또 강의 듣고 또 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참 많이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를 우리가 이번에 선정하게 되어서 한편 감사하고 한편 너무 또 우리가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내다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니까. 또 한편 또 우리 현실을 쳐다보고 문제의 대안을 찾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버겁고 힘든 또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족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보니까, 어렵지 않는 가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가족은 우리 주변에 거의 없어요. 다 새로운 가족이 너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합 가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이혼한 남녀가 각각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가족을 집합 가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또 이런 가족 말고 독특한 집합 가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학 학자이고 여성 운동가인 오수키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혼을 이제 하셨고 두 딸이 있어요. 이 두 딸을 데리고 이혼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인 김찬호 씨 가족과 함께 합쳤어요. 그래서 11명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분들이 망원동의 단독주택에서 한 가족으로 사는데 이 오 씨와 김 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해요. 그리고 공동 엄마, 공동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오 씨의 이 두 딸은 김 씨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제로 부부냐? 아니요, 부부가 아니에요. 오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생물학적 아버지를 상실한 대신 문화적 아버지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다양한 가족 구조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통 가족 그리고 핵 가족 이런 가족은 이제 우리가 점점 찾아보기 어렵고 독신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재혼 가족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1인 가족, 2인 가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 시대가 말이죠. 옛날처럼 상명하복의 시대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부하치고는 무조건 상사에게 또 순종하는 이런 걸 강요하는 관계라면 그것이 비록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파괴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족 관계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 대안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인격적인 존중이에요.
이거 왜 대안이 없어요? 왜 그런 대안이 나오는가? 제가 다시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이란 뭐냐? 여러분, 가족이라고 말할 때 고전적 정의가 있어요. 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가 가장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의를 가지고 오면, 이 고전적 가족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부와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출생되어지는 자녀, 그리고 다른 친척이 포함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가족 구성원은 법적인 유대, 경제적인 공유, 종교적인 공유, 그리고 가족이 부여하는 독특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적인 권리가 있고 성적인 금지 조항이 있어요. 애정과 존경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리적 이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이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고전적인 가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적으로 가족이라고 말할 때 다시 정리하면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동거, 같이 살고 동재,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적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전적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현대적 가족은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있냐? 현대적 가족은요, 혼인과 혈연에 근거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관계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적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죠. 현대 가족의 가장 뚜렷한 성격은 가족 규모의 축소, 붕괴, 새로운 가족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이렇다 할 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현대가족입니다. 그럼 현대가족은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대에서 나타나는 가족 유형이 무엇인가? 첫째. 두 번째, 다양한 가족 유형이 나타나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세 번째, 이것이 위기인가? 네 번째, 가족 다양화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가족의 다양한 유형, 그게 뭘까? 여러분, 자, 전통 가족, 핵가족은 점점 줄고, 그죠?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족의 구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혼 가족, 재혼 가족, 한부모 가족, 공동체 거주 가족, 입양 가족, 다문화 가족, 무자녀 가족, 이런 많은 가족 이제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의 기능 면에서 생각해 보면 돌봄이나 사회화가 중요하지 않고 정서적인 공유가 중요해요.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냐. 우리가 심리적으로 뭔가 서로 이 유대감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생활 면에 있어서는 맞벌이 가족이나 기러기 가족이나 무자녀 가족이나 주말 동거 부부나 혹은 비동거 가족이나 노인 단독 가구나 이런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합법화되지 않는 집합가족, 동성애 가족,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고 있는 조혼,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졸업하자. 그죠?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깨는 건 아닙니다. 결혼관계를 졸업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한 집에 살아도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결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다양한 가족들이 생긴다는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많은 이제 자료를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스콜리라는 학자가 가장 정리를 잘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삼중혁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후기 산업시대의 혁명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 도시와 정보화에 기반을 둔 경제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여성이 이제 편하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이 남성의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제적으로 평등해지는 바로 이런 사회 구조로 인하여 이제 더 가족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애 과정의 혁명입니다. 삶의 주기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특별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의학의 많은 발전으로 말미암아 유아의 사망률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이제 혁신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냐? 유아 사망률이 감소하니까 더 많이 아이를 낳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를 키운 다음에 여성이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삶의 질과 여가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0년, 40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여성이 자기 삶의 질을 도모하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이 부모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자식이 없고 너와 나, 남편과 아내, 우리 둘만의 관계에서 만나지는 사랑의 관계, 애정의 확인.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결혼 생활이 된 거예요. 옛날처럼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런 개념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심리적 이제 혁명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소위 말해서 문화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옛날에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심리적인 어떤 누림을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심리적 고급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심리적 고급화 현상. 그런데 이게 보편화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아주 왕족이나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적 누림. 어떤 이제 자기 성찰이나 자기 성숙이나 혹은 인간관계의 따뜻함이나 친밀함이나 어떤 삶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누리게 된 거죠. 이건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망이 보편화됐단 말이죠. 이게 심리적 고급화 현상이에요. 자, 이런 현상들을 정리해보면 남녀 모두가 어떤 갈망이 있냐? 우리가 친구처럼 동등한 이제 혼인생활, 그리고 민주적 가정, 더 나아가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중심으로 우리 서로 평등하고 인내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삶의 질의 부부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런 가족의 다양성이 우리 삶에 지금 위기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해석을 잘하면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맞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가족의 다양성이 위기인가? 저는 이것을 기회로 봐요. 자, 그러면 먼저 가족 구조의 다양화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도 도대체 왜 이렇게 가족 구조가 다양화되었을까? 근본적으로 그 배경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때 이 위기를 더 기회로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전통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존입니다. 전통사회의 생존은 생존을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왜? 자식이 노동력이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을 도모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전통사회의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죠, 이제는. 자식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면 이 자식에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교육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인생과 자산이 다 거덜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양육비가 들어가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도 생존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지금은 생존 때문에 결혼 못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의 생존과 지금의 생존은 같은가? 아닙니다. 달라요. 옛날의 생존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어요. 지금의 생존은 그런 생존이 아닙니다. 삶의 질, 인간으로서의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존인 거예요. 이런 생존은요, 너를 위해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희생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참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많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데?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떤 심리적 고급화 현상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나답게 살고 싶고 삶의 질을 도모하고 싶고 생의 의미를 찾고 싶고 이런 측면 때문에 나는 의미 없는 희생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의 방향이 생존도 그 의미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쉽게 이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이혼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내 가치와 내 존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나는 나로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난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자식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따라와도 내가 너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네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산다면 차라리 그만하자. 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 고급화 현상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내가 노예적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배경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말할 때 저는 인격적 존중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중을 하지 못하면 현재 살고 있는 가정도 깨어지지만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우리 자녀가 더 좋은 가정을 꿈꾸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혼도 이루어지고 위대한 가문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우리의 부부 생활이나 우리의 가족 관계에 삶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인격적 존중을 시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키,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하나의 키도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입니다. 존중. 너를 얼마나 내가 존중하냐예요. 내가 그런 가치관과 그런 태도와 그런 삶이 내게 학습되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격적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심리적 현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지배가 어떤 지배냐? 네가 내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결혼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결혼하고 가족이 되었다는 관계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친밀해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욕망이 나오죠.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기성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죄인성을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인간이 이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많이 썼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쭉 같이 고민하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같이 고민할 텐데 좀 쉬었다가 우리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수고하셨습니다.